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도 특이사항은 없는데 일반 미취학 아동서부터 고등학교 교육비는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공제율은 15%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직계 존속 같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으로 수강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고용보험 쪽에서 지원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내가 낸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유치원생 350, 고등학생 100, 대학생 1,000만 원일 때 교육 공제 비용 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은 30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못 받고요. 고등학교는 300만 원이니까 다 받고 대학생은 9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은 못 받고 그래서 총 공제 대상액은 1,300만 원이고 여기서 요율을 계산한 세금인 195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등등이 있죠.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15%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부 유형이 정치자금이면은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0%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적용하고요. 고향사랑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 한도고 내가 낸 10만 원 이하는 전액이고 10만 원 초과서부터는 15%다. 근데 특별 재난은 재난 선포한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30%다. 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준이 다 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만 기부해라 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금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자동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다만 좀 체크하실 부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으시면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기부금 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간혹 가다가 문의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표준세액공제 인원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받으면은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기부금 올해 기부한 상태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분은 기부금을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표준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소멸됩니다. 2월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는데 맨 끝에 월세액만 중요하거든요. 이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납세조합 가입자가 대상이고 입력 한도는 종합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주택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11월부터 97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IMF 끝난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는 이런 거를 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차익금으로 납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자 상환행 금액을 30% 공제해 주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다음 외국 납부 세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국외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 근로소득에서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공제 한도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월세액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죠. 그리고 총급여 요건도 받아봅니다. 8천만 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기준 시가 있으니까 요거를 고려하셔가지고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총급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17% 혹은 15%에서 세액공제 해준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5일에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는 제공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모 쳐져 있는 거는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X 쳐져 있는 거는 민감성 정보가 좀 있다 보니까 아예 주지 않아요. 요거는 해당 근로자가 별도로 확인해서 받아와야 된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개인이 챙겨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제가 준비해 온 자료랑 좀 유사하긴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랑 좀 비슷한데 제가 한 거는 조금 더 뭐 오타를 추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할 게 필요하면은 메모가 필요하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만 보다가 끝나면 그게 더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맨 위에 보면 급여 계산 있지 않습니까? 급여 계산이 있고, 급여 계산은 아시다시피 과세랑 비과세를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담당자님들은 마감을 하시겠죠? 마감을 하면은 뒷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으로 볼 수 있는 메뉴가 편하게는 원천 징수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무급여 집계 현황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아마 매뉴얼이 없을 건데 요것도 한번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마감 관리에서 마감을 하면은 우리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즉 대상자를 선정하는 메뉴인데, 대상자를 잡았을 때 급여가 당시 급여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계산한 금액이랑 마감 관리 요 관리자 메뉴에서 보는 금액이랑 또 다르다라는 또 문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메뉴는 요 세무급여 집계 현황이라는 메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이 또 집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마감을 하시거나 이따가 안내드릴 새로 고침 버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감 관리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관리자 메뉴에서 연말정산 작업할 대상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적 정보도 확인하시면 되고, 편리한 요거는 없어도 됩니다.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됐으면 이제 관리자한테 작업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려야겠죠. 그 메뉴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부양가족은 본인이 15일에 올릴 간수화 파일을 업로드하고 본인의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본인의 세액공제 아니면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본인 근로자 개별 확인을 마감한 후에 마감 버튼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을 하게 되면 사용자 마감으로 변경이 됩니다. 상태값이 1차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엔 관리자분께서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사원이 잘 입력했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면은 요 관리자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요 관리자 메뉴에서 마감 관리 버튼을 통해서 최종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마감으로. 그래서 관리자 마감으로 최종 마감을 했으면은 요 데이터는 영수증 메뉴에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메뉴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달라진 게, 과거에는 전년도에는 영수증 메뉴도 별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영수증 메뉴에서 마감을 필요 없이 관리자 메뉴에서 최종 마감이 된다면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일단 제 생각에는 올해 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좀 편리하게 개선이 됐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납입하시는 분들 10만 원 이상자, 그리고 연말정산 나는 분납해서 하겠다라는 인원분들은 이렇게 연말정산 납부세 분납 입력 메뉴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최종 원태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관리라는 메뉴고요. 요거 메뉴는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체크할 만한 옵션은 요 연말정산 마감관리라고 탭이 있습니다. 탭이 있는데 여기 좀 화면이 깨지는데 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마감이고 마감을 할 수가 있고, 마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리자 메뉴에서 상태값이 이게 지금 좀 깨지는데 마감 처리 불가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관리자 메뉴에서도 마감을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데이터를 한 번 더 최종 마감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것도 문의 들어오는 게, 마감 처리 불가인데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은 마감 처리 불가라고 상태값이 뜨면은 요 항목관리 메뉴에서 연말정산 마감 관리 탭에서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 다음은 인적공제 관계 조건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도 등록이 가능한데, 그 전에 직계 존속이냐 직계 비속이냐 기본 세팅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어디서 일단 설정하느냐, 그 값은 이 공통코드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모듈을 인사관리, 그리고 검색어를 관계로 검색하면은 지금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요게 P00710이라고 관계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챙겨 가셔야 될 거는 다 괜찮고 참조값만 요 참조라고 값이 있어요. 요것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일날 간수화 열리는 거 올리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나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올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근데 편리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 안에 관계 코드를 집어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할 당시에 편리한 연말정산은 이 참조값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는 참조값만 남겨놓고 삭제하셔야 돼요. 지금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부가 있고 모가 있거든요. 부, 모 같은 경우는 국세청 코드가 1번 코드입니다. 직계 존속.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빠 1번 엄마 아버지 1번 어머니 1번으로 할 수 있긴 한데 편리한 연말정산 업로드 할 때에는 기준값만 남겨놓고 삭제해야 된다. 업로드 할 당시에. 그건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공제 설정, 내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설정은 사원 등록 메뉴에서 이 인적사항 탭에서 장애인 여부, 그리고 장애인 구분, 장애 종류 정도만 설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부녀자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여기 급여 기초 탭, 사원 등록 동일한 메뉴의 급여 기초 탭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네, 요 가족사항 확인입니다. 가족사항은 당연히 가족을 등록하는 메뉴죠. 특이사항 없고요. 한번 읽어보면 사원 등록 추가 정보 가족사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입력 관리자 메뉴에 대상자 선정 시 불러온다 라는 내용, 그리고 주민번호, 연말정산 대상, 부양 여부, 장애 여부를 고려해서 인적공제가 자동 계산된다 150만 원.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주민번호, 부양 여부라는 총급여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 수준 500만 원, 근로소득자라고 아니면은 그냥 소득여부 100만 원 이하 여부와 연말정산 대상, 부양관계, 장애 여부, 부양 장애 구분을 정확하게 등록하라라는 내용이고,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챙겨갈 거는 그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요 값이랑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요 값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연말정산 대상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 대상자로 설정했을 때 부양가족을 끌고 오겠느냐 안 끌고 오겠느냐고요. 기본공제 대상은 해당 사원의 소득 요건이 판단된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에 그 부양가족이 500만 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요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옵션값만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 요건과 연간 금액을 만족하는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대상 예스, 기본공제 대상 예스로 체크하면 대상자 선정했을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리자 메뉴에서 대상자 선정했을 때 대상자를 가족으로 불러오고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연말정산 대상자인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소득 요건이 충족이 돼서 150만 원 받으면 안 되는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원,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은 yes. 왜냐면 가족을 불러와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은 no로 하시면 기본공제인 150만 원은 못 받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으로 끌고 올 수 있으면 가족으로.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안 보고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를 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자는 아니나 150만 원은 아니나, 그래서 특별공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yes, no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no는 가족을 안 끌고 오는 거죠. no이고 기본공제 대상 150만 원 받는다라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못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까지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버튼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좀 깨지는데 매뉴얼 보시면 좀 아실 건데, 이 대상자 선정 버튼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버튼은 이제 당연히 대상자 선정하는 버튼이고, 올해 근로소득 계속 근로자로 불러오겠다 하면은 정산 구분 계속 근로자, 정산연도 2025년도 대상자 선정 버튼 하면은 올해 재직 중인 사원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서 불러온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새로 고침 버튼은 당연히 새로 고침 재갱신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활용되는 버튼은 요 근로소득이라는 옵션이 조금 활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그 당시에 급여, 부양가족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조직 인적 정보, 본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해당하는 정보를 대상자 선정했을 때 당시에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데이터가 변경됐다라면 동기화시키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근로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상자를 잡고 나서 이후에 급여가 변경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된 급여는 동기화해서 실시간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끌고 와야 한다라고 하면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새로 고침 근로소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 번 더 재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 하는 버튼이고요. 부양가족을 당연히 불러오는 버튼인데 이것도 써있다시피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서 추가만 가능합니다. 수정이나 삭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도만 챙겨가시고요. 조직 및 인적 정보도 동일하게 대상자를 잡고 난 이후에 사원 인적 정보가 변경됐고 해당 부서라든지 사업장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면은 조직 인적 정보 버튼을 체크하면 현재 사원 정보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항목을 재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은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코드가 업데이트 되면은 일전에는 이 재정산 버튼으로 새로 고침이라든지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데이터를 이것도 조금 보존 차원에서 이러한 코드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나가면은 요거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활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은 요 정도만. 재정산 버튼입니다. 재정산 버튼은 일단은 요 진행 상태를 작업 중에서 사용자 마감으로 바꿔주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마감일 때에 관리자 메뉴에서 정산 명세 탭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원이 뭐 총급여가 얼마고 어느 부분이 공제가 됐고 최종 결정사액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산 하면은 나와 있다시피 표준 공제냐 일반 공제냐 중에 유리한 거로 자동으로 체크해 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산 버튼은 그 정도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이 사실 잘 계산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재정산 버튼도 활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적용 버튼은 특이사항 없이 일괄 적용해 주는데 지금 좀 깨지나? 보이시나요? 일괄 적용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뭐 분납 신청 여부, 영수일자 등등 개별적으로 근로자의 데이터를 변경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복수의 대상자를 체크하고 일괄 조정 버튼으로 활용한다면 뒤에 있는 뭐 분납 신청 여부도 바뀌고 그리고 영수일자도 바뀌고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일괄 적용해주는 버튼이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 일괄 처리 버튼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 기부금이 있고 당연년도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월 되고 마감되고 2월 될 기부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리자 단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년도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년도 기부금 내역을 자동적으로 기부금 조정 명세로 반영해주는 버튼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메뉴 마감 관리 버튼 특이사항 없고요. 이 메뉴도 일단은 최종 관리자 마감으로 해주는 기능이다 라는 거.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사용자 마감일 때에만 관리자 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중인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을 할 수가 없고요. 마감 순서는 대략적으로 관리자만 한다면 재정산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마감으로 변경을 하고 사용자 마감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최종 마감 버튼으로 마감을 해주면 관리자 마감으로 변경이 된다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아까 새로 고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대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원 이성봉이라는 사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5,500만 원인데 해당 사원에 대한 데이터를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9999 이렇게 이렇게 마감이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걸 또 반영하기 위해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관리 메뉴에서 해당 귀속 연월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재마감을 해주고 2025년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대해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급여가 추가된 사례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 고침 버튼을 통하여 지금은 100원으로 끝전이지만 근로소득 버튼을 통해서 새로 고침 해주면 금액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연말정산은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당시에 금액이 저장이 되는 거니 변경이 된 사례가 있으면은 마감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새로 고침 버튼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산 버튼 있죠. 정산 명세해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편의를 위해서 단순히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작업 중 상태에서 버튼을 통해서 하면은 안내 메시지가 뜨고요. 유리한 쪽으로 표준소액 공제, 일반 공제 중에 유리한 쪽으로 작업이 된다. 그래서 작업 중 상태에서 사용자 마감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정산 명세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영수증도 뽑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마감인 상태에서 마감하게 되면 안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안내 메시지와 함께 최종적으로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시면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작업 중인 상태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선. 예, 다음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는 요 위에를 안 내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요 아래 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명세 탭 특이사항 없이 금액 불러오고 금액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입력하고 싶다. 급여 쪽에서 작업 안 하고 연말정산에만 작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득 명세 탭에서 요 추가 버튼에 있는 요 컬럼을 활용하셔가지고 금액도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및 감면소득이고 급여 계산할 때 비과세랑 과세 금액이랑 한꺼번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면은 소득 명세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과세 쪽으로 집계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징수부 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징수부 메뉴에서도 비과세 소득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설정하는 메뉴죠. 비과세 설정하는 메뉴고 비과세를 나는 신규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계산식 등록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대에 대해서 과세 여부가 yes인지 no인지 no라고 하는 경우에 비과세 종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적용값에 대해서 알맞는 비과세 코드값을 선택하셔서 설정하시고 이후에 급여 계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하단에 신고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면 집계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대략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올해 출산지원금 항목에 대해서 이 세 개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세 여부가 노죠. 비과세니까. 그래서 알맞는 코드. 이것도 출산지원금 2차도 알맞는 코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종업원 할인 금액 올해 개정된 거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 여부를 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종류를 알맞는 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W01이라는 코드가 올해 개정이 된 거고요. 이 코드를 활용해서 적용해 준 다음에 우리는 이후에 급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 메뉴에 가셔가지고 제가 테스트 사례를 이렇게 1번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홍비과세 감면이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비과세 금액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비과세를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에 설정했으니 나는 비과세만 재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더보기 버튼에서 비과세 재계산 버튼을 활용하면 재계산이 되면서 과세였던 비과세는 당연히 비과세로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고비과세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징수부 메뉴에서 비과세 소득 탭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요건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12월 달 데이터 없는 거는 제가 마감을 안 했기 때문이고 요거 잠시 마감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일단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그 관리자 메뉴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작업하는 메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또 더조는 AI 그 IT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AI 요새 또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 잠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뭐 연말정산을 다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냐 좀 저도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원 AI라는 게. 그래서 요 아마레스는 요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세법 도움입니다.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법 도움이라는 게 AI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업무 일과 시간이면 뭐 근처 직원들에게 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라든지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도 그 정도도 일과 시간 후에 좀 세법 판단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AI를 통해서 저희 쪽 프로그램에서 이 세법 도우미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녹였냐? 예시 프롬프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아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액이 가능한가요? 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얘를 검색을 해주면은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건 판단이 만약에 어렵잖아요. 이것도 챗GPT보다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로딩을 해주고 결과값을 안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세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안내를 좀 줘요. 그래서 쭈루룩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존재한다. 지리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스크롤을 조금 내리게 되면은 결과값을 이렇게 생각보다 상세하게 줍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적인 판단을 뭐 제가 뭐 세무서에 일하는 직원도 아니지만 세법적인 판단으로 만약에 문의가 오는 거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 AI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쭈르륵 내리면은 이렇게 관계 법령도 해석해 줍니다. 의외로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AI를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 더조는 원 AI라는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옴니솔 같은 경우에는 AI, 원 AI를 또 별도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싶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이렇게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바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도입 문의 6233-2020 감사합니다. 예, 요건 특이사항 없고요. 요거는 뭐 마감하고 그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본 설정 탭에서 급여 현황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대략 볼 수 있습니다. 틀려요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 고친 버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감이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정보에서 기초정보 탭이죠. 그래서 이것도 특이사항 없고 인적공제 변동 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자 여부, 원천징수 조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인적공제가 변동이 됐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원천징수 세율 조정은 출력물에 반영되니 실제로 그 급여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80%, 100%, 120% 출력물에 반영되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기초정보 좀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좀 전에까지 요 위를 안내드렸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부녀자 한부모 혼인세액 공제 특이사항 없이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총급여 요건을 보고 하는 것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조건값에 맞으면 체크 항목이 활성화되고요. 한부모 공제 여부는 남자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해당하는 항목은 100만 원에 대해서 다 해당하는 근로자는 체크하시면 되고 올해 혼인했다라고 하면은 2024, 2026 혼인신고한 거주지에 따라서 생애 한 번 해당하면 체크하시고 체크하면 뒤에 반영된다. 부양가족은 이것도 특이사항 없이 그냥 부양가족 추가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챙겨가셔야 할 거는 추가 버튼 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추가 버튼 했을 때 이런 도움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소득금액 초과 여부와 기본공제 여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PDF 줄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본공제 여부가 체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버튼이 동작할 수 없어요. 기본공제 여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소득금액 초과 여부는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 출산 입양 여부, 올해 출산 입양한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데이터를 고려해서 중복으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셋째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체크하시면 안 되고 그 셋째 부양 가족에 대해서 요 출산 입양 구분을 셋째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급여 계산할 때 출산 부양금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작업을 하는데 누가 부양가족으로 출산 지원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분께 만약에 문의가 온다면 이 출산 지원금 탭을 활용해서 데이터는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전근무지. 아까는 이렇게 가로로 안내드렸다면 세로로 이제 가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 탭도 특이사항 없고 종전에 근무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추가 버튼으로 등록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챙겨가야 되실 거는 종전에 중소기업 감면받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감면 기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비과세 및 감면 소득에 감면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이 결정세액 있지 않습니까? 이 결정세액도 결정세액란에는 종전근무지의 첫 번째 페이지 세액명세를 참고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73번 결정세액이 79 소득세, 80 지정소득세, 81 농촌 특별소득세를 기재합니다.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업로드하는 메뉴입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메뉴고 올해 또 개선이 된 게 여기 보시면 간소화 자료 자동 업로드라고 버튼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홈택스라든지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방화벽이라든지 좀 열려 있으면 요 버튼이 자동으로 보이고 만약에 요게 버튼이 없으면 뭔가 막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옵션 처리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가 결정되니까 폐쇄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 기간에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정보를 인증을 하고 근무기간 선택해서 다운받는다라는 버튼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 반영, 간소화 파일, 15일 날 올라오는 간소화 파일 업로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5일 날 요 땅에서 업로드 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좀 안 주는 경우가 있대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쪽에서도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게 조금 안정화되면 한 4일, 5일 지나서 19일 날부터 뭔가 다운받아가지고 업로드 하시는 게 더 간소화 파일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누락된 데이터가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 업로드하는 메뉴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업로드하는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방법은 지금 보여드린 간소화 자료랑 편리한 연말정산을 좀 두 가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소화 메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업로드하는 버튼이고요. 이쪽에서 업로드할 대상자를 찾습니다. 사실 특이한 사항 없이 그냥 그냥 PDF 올리면은 본인 알아서 계산을 해주죠. 기본 정보가 확인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탭에서 업로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업로드 반영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요 간소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업로드 파일 있지 않습니까? 15일에 올라오는 거, 요 간소화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냥 특이사항 없이 열기하고 반영하면은 업로드가 된다. 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쪽, 그 국민연금 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쪽은 개선이 됐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업로드 해준다. 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조 여기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35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요 금액이
이쪽으로 업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요거는 업로드가 되고 좌측에 있는 거 직장 가입자 고지 금액은 업로드 안 되고 요거는 급여 쪽에서 급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이 된다라는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는 특이사항 없이 이렇게 업로드하면 됩니다. 15일 날 오픈되는 간소화 메뉴는 편리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고서 본인의 소득을 그 홈택스에 올려가지고 다시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려받아가지고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경 설정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서 이 환경 설정은 좀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챙겨갈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할 것만. 지금 페이 056 같은 경우에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이게 yes이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러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업로드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해당 사원이 직접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코드 등록에서 업로드할 당시에 참조값이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있을 건데 업로드할 당시에는 기준이 되는 값을 남겨놓고 삭제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양가족 있지 않습니까?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에는 보시다시피 파일 자체에 부양가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전체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소득공제 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본인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부양가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로드 전에 참조값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부 메뉴에서 이 엑셀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 버튼을 통해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취합해서 홈택스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딩과 함께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해당 자료는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감춰질 명단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취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가 얼마인지 뭐 이런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다시 내려받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소득공제 신고서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활용해서. 그러면 자료 입력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초정보 전에 작업하신 거예요. 편리한 연말정산.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하게 되는데 요거는 안내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된다. 로딩과 함께 작업이 됩니다. 처리 중입니다라는 뜨고 변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신 뒤에 해당 사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인한다면 기초 정보는 마감이 되고 아까 그 소득공제 신고서에 등록이 되어 있던 부양가족의 데이터들과 함께 이렇게 부양가족 데이터들과 함께 실제 공시 자료도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가 업로드가 끝이고 그 소득공제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업로드 내용 중에 그 실손의료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안타깝게도 업로드를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손의료보험금이 메인 페이지에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 업로드되는 기준 자체는 저희 뒤를 보게 되면 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는 기준으로 데이터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소득 명세 신고서 내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 받은 금액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신고서로 올리신 분들은 반드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확인해서 의료비 쪽에서 기입을 해야 한다는 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업로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메뉴는 공제자료 탭입니다. 공제자료 탭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입력하세요라고밖에 안내 드릴 게 없고, 뭐 입력 안내 중에 뭐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정도만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맨 처음으로 들은 게 이제 연금 쪽이랑 보험 쪽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급여 기준,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급여 기준으로 최초의 데이터는 들어간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지역부는 간소화 파일에 있으니까 그 정도는 지원을 한다.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자금이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해당 메뉴 내 주택자금 탭을 클릭하게 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로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이 있으면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쪽 주택자금 탭의 상단에 요 칸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입 연도와 차입 기간 그리고 이자 상환 방법에 따라 가지고 600만 원서부터 2천만 원까지 달리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PDF로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건 판단은 이제 근로자와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만.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있는 거. 그래서 소득공제 항목이고요. 그 항목을 요 연금저축을 통해서 요 연금 항목을 클릭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된다. 근데 거의 없을 것이다. 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 노란우산이죠. 그래서 그거 입력한 법인 대표자가 예외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항목이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PDF 자료에도 만약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쨌든 PDF 자료로 주거든요. 그래서 법인 대표자든 개인이든 모두 다 줍니다. 그래서 개인인 경우에는 안 돼요. 근데 개인인 경우에 만약에 자료 입력되면은 어쨌든 뒷단에서 체크할 때 마감을 해줍니다. 법인만 된다라고 안내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법인 대표자만 예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다. 내일 채용 공제. 내일 채용 공제 죄송합니다. 노란우산 쪽. 투자조합 출자입니다. 이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도 그리고 투자 연도, 투자 구분 일반이냐 벤처이냐 입력해 주시고 해당하는 거 입력해 주시면은 입력된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자 확인서 좀 받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반드시. 신용카드도 어쨌든 간에 간소화 메뉴로 주니까 특이사항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올해 수영장이랑 체력 단련비 그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들어왔다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상금연수는 30%, 대중교통 40%로 해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잘 계산해 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역산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정산 내역 탭에서 역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은 요 신용카드 쪽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강제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업로드했던 자료인데 이렇게 나오고 계산 내역도 이 버튼을 통해서 역산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정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가 총 본인의 사용한 금액의 25% 최저 사용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한 거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중에 본인 신용카드 금액이 없다라는 게 있으면은 아까 그 본인 총소득의 그 25%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 사용금을 넘는지 안 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안 되고 헬스장, 수영장은 7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 30%, 초과한 거는 15%입니다. 특이사항 없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랑 고용유지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도 특이사항 없고요. 여기서 그냥 해당하는 거 있으면은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탭에서 기타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죠. 청년형이랑 일반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 있습니다. 해당 펀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고, 이것도 청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가입일자와 계약기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PDF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요 가입일이랑 계약기간 정도 체크하시면 된다. 그리고 혼인세액공제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2024년도, 2026년도 결혼 혼인한 자에 의해서 50만 원 공제되는 항목. 그래서 기본정보에 기초정보에 혼인세액 여부를 체크하면은 잘 계산을 해줍니다. 프로그램에서. 부양가족이고요. 부양가족도 아까 그 자녀세액 공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녀세액 공제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도 출산 입양이 있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 요건이랑 그런 거는 자동 연나이로 다 판단해 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한 명은 25, 두 명은 55, 세 명서부터는 40만 원씩 추가된다라는 거 정도만 챙겨가시면 됐고요. 출산 입양은 당해년도에 출산 입양한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성 보험료고요. 보장성 보험료도 PDF로 너무 잘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도 입력이 되어야 한다면 사용자가 이 보험료 탭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지만 여기서 챙겨가야 할 거는 여기 보면 이제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아니면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특례자가 있죠. 이거 입력 체크한 거에 따라 가지고 요율을 달리 하니까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손보험임금이 있으면 간소화 자료는 자동적으로 넘겨주지만 간소화 자료가 아니고 소득공제 신고서로 편리한 연말정산 업로드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손 의료보험금은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간소화 메뉴에서 그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는 연회에 50만 원이에요. 연회에 50만 원인데 해당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안경을 구입하게 되면 50만 원을 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그거를 체크를 못 해줘가지고,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해당 사원이 50만 원 고려하셔가지고 작업해야 한다는 거, 그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도 특이사항 없고요. 업로드가 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잘 업로드가 되고, 교육비 쪽에서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교육비 탭에서 추가 버튼 활용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명세 쪽에서 추가한 데이터가 기부금으로 입력이 되고, 그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특별재난 쪽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공제니까 전액으로 잘 계산됩니다.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은 알아서 15% 공제가 되고요. 특이사항 없고, 여기서 기부금 공제를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요 상단에 라인이 입력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면은 라인이 입력이 되고, 하단에는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해서 하단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도 기부금이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은 해당 버튼은 조정 명세 반영 버튼을 활용해서 조정 명세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제 순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 순서로 공제해 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도 900만 원 한도, 1,800만 원으로 납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9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 항목이고, 프로그램에서 잘 해준다라는 거, 입력이 필요하면은 요 연금 계좌 탭에서 추가 버튼을 활용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액 감면이고요. 세액 감면은 이제 정부 간 협약, 아니면은 외국인 근로자 감면,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력할 수 있진 않아요. 입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근로자는 요 시작일자, 종료일자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요 원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관리자 메뉴에서 관리자분께서 작업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비과세 및 감면소득 탭에 보면 하단에 감면소득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알맞는 란에다가 추가 버튼을 활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는 관리자 메뉴, 연말정산 자료 입력 요 메뉴에서 해당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얼마가 입력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비과세 감면 사원을 확인하신 다음에
공제자료 탭을 보게 되면은 하단에 이렇게 기타 세액 감면으로 감면 쪽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면 데이터 볼 수가 있고 정부 간 협약 요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일 때 활성화되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원 등록 쪽에서 외국인을 변경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 다음이 아마 중소기업 취업 감면일 겁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사원을 급여기초 탭에서 하단을 보게 되면 감면 대상자, 그리고 감면율, 그리고 감면 종료일을 입력을 해주면 급여 계산에서 아까도 보였다시피 감면이 세금 계산이 자동적으로 잘 해주고요. 90%로 감면된 금액으로 잘 나오고 이 데이터는 사용자 단에서는 어떻게 확인되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신 뒤에 해당 사원 데이터는 감면 쪽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일자, 종료일자가 빠져 있으면은 해당 데이터 확인하셔가지고 기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액공제, 요거는 거의 없을 거니까 만약에 입력하셔야 되는 분이시라고 하면은 기타 세액공제 탭에서 알맞는 항목의 데이터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액도 특이사항 없이 PDF로 올려주고요. 입력을 해야 한다면 해당 탭에서 특이사항 없이 입력하시면은 총급여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총급여 조건에 대해서 17% 혹은 15%로 요율 계산해서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마감이 되면 요 신고서 제출 버튼으로 사용자 마감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마감으로 변경하면은 이제 대략적인 본인의 결정 사익을 알 수가 있겠죠. 1차로 마감을 하고 관리자 메뉴에서 담당자님들이 데이터 확인하신 다음에 마감 버튼으로 최종 마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마감하게 되면 일반 공제할 거냐 표준 공제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마감에서 재정산 버튼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유리한 쪽으로 체크하겠지만은 뭐 요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말정산 마무리 메뉴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고요.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메뉴죠. 징수 메뉴도 마감된 데이터가 있으면 징수부 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보고서 메뉴고 그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 다운로드하는 버튼, 지급연월이 없으면 이 지급연월 버튼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PDF로 변환할 수 있다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영수증은 말 그대로 온전히 이제 영수증의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렸지만 마감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증 메뉴는 그냥 온전히 영수증 메뉴다. 영수증에서 확인하고 영수증 PDF 버튼으로 메일 발송도 가능하다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입력 메뉴죠. 분납 입력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10만 원 넘으면 좀 부담되니까 안분해서 2, 3, 4로 안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당 조건 1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분납 신청 여부가 신청이어야 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시만 빨리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납 대상자를 제가 또 자료를 이렇게 홍분납이라는 사원을 만들어 놨고요. 정산 명세 탭에 보게 되면은 이 해당 사원이 60만 원 추징당하는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 사원입니다. 10만 원 전제 조건 넘었고 그리고 요 인적사항 탭에서 분납 신청 여부가 신청이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조건이 만족한 다음에 우리는 납부세액 분납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신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되면은 기본적으로 2, 3, 4로 안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액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서 엔터 치면은 여기 요 4월 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차액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4월 달 40만 원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감 처리하면은 마감이 되고요. 이 데이터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니까 급여 계산으로 가셔가지고
2026년도 4월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홍분납 사원이 있고 여기서 더보기 버튼, 납입세액 반영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산세액 반영은 2월 달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버튼이고요. 환급이냐 추징이냐. 이 분납 같은 경우에는 납입세액 반영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체크를 하고 적용을 한다면 밖에 있는 요 정산소득세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현황은 특이사항 없이 현황단 역할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뭐 입력 현황도 볼 수 있고 종전근무지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등등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지급 명세서 전산 매체 메뉴입니다. 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관리자 메뉴에서만 단순 마감하게 되면은 이 메뉴에서 자료 생성 버튼을 통해서 끝단에 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신고 대상자 버튼을 통해서 전자신고에서 제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신고 버튼으로 자료가 생성이 되고 해당 자료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홈택스 신고를. 그러면은 요 파일 제작 버튼으로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은 파일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 거냐? 자동 신고 버튼이 있고요. 저장해서 나는 홈택스로 직접 업로드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장 버튼 활용하셔가지고 해당 파일을 직접 홈택스 사이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신고하게 되면은 스크래핑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전자신고 된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조금 우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려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는 이제 작업된 데이터 기준으로 잘 생성을 해줘요. 근데 다만 그 홈택스 신고를 하고 나면 담당자님 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접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접수증 내용과 확인을 최종 프로그램에서 작업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금액이 틀리지는 않아요. 금액이 틀리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금액이 틀릴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그러니까 한번 2차적인 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지급명세 전산매체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과 현황단 금액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접수증 내역과 신고된 내역이 맞는지도 2차적으로 검토를 하면은 나중에 뭐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그 정도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연말정산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정산 환급 혹은 추징을 하겠죠. 그 메뉴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이사항 없고 아마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건데 만약에 설정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계산식 등록 메뉴를 가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공제 구분을 차감, 징수, 세액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알맞는 코드, 요 계산식 등록 탭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소득세면은 PET03, 지방소득세면 PET04라는 코드로 하셔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계산식까지는 설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급여 계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관리자 메뉴에서 지급 연월과 요 지급 연월과 급여 계산에서 귀속 연월이 맞아야 정산세액 반영 버튼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금액이 안 나온다는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신데 그럼 지급 연월을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지급 연월과 귀속 기간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전산세액 반영 버튼으로 가져온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홍정산 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말정산 다 하고 다 받았습니다. 40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급여 기준 연월과 급여 계산에서 요 연월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는 연월로 설정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계산 버튼, 계산식 버튼 있죠. 공제에 가신 다음에 해당하는 연말정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 탭을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맞는 코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 소득세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면 지방소득세, 연말 농특세면 농특세. 요 PET030405라는 코드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리고 정산차감 세액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2월달 급여 반영할 때 급여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거가 더보기에서 정산세액 반영 버튼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홍정산 사원을 보게 되면은 정산 금액이 공백인데 나는 반영을 할 것이니까 더보기 버튼을 활용해서 정산세액 반영 버튼을 활용해서 해당 홍정산 사원을 체크한 다음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계산되는 로딩 중과 함께 금액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나중에 원천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되겠죠. 2월 달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된다. 는 것과 함께 다음 메뉴는 양식 등록입니다. 양식 등록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식이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명세서라든지 월별급여 지급 현황이라든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설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양식도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천세 메뉴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다 작업 다 하고 나서 원천세도 만들어야 되죠. 원천세는 2월 귀속 2월 지급분으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는 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집계하면 자동적으로 집계되는데 2월에 한해서는 근로소득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도움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2번 매월 징수분 전체 연말정산 데이터 분납 옵션 같은 경우는 2월 귀속 2월 지급분은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 데이터 포함해서 집계한다는 것. 그리고 연말정산 데이터 분납 같은 경우는 분납 데이터만 집계합니다. 이제 간이세액 A01 뭐 이런 건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귀속 2월 지급분 고객사분들은 이 버튼을 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징수분 전체 연말정산 데이터 총액은 2번과 비슷한 역할이죠. 분납거를 할 거냐 아니면 연말정산 데이터를 총액으로 다 가져올 거냐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월 귀속 2월 지급분 하는 고객사분들은 이렇게 지급 연월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2번 혹은 4번으로 작업하시면 특이사항 없이 원천세는 마무리가 되고요. 다른 예시로 1월 귀속 2월 지급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데이터만, 왜냐하면 차월 2월 세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데이터만 일단 묵습니다. 그게 3번 체크 항목이고 요거를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A01의 데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A01, A04, A05, A06 데이터, 연말정산 데이터만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는 우리는 이제 원래 신고하는 거 1월 귀속 2월 지급분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문서를 생성할 때 전월 문서로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기존 2월 아까 그 연말정산 데이터만 요거를 묶는 것입니다. 묶으면 어떻게 되냐? 전월 기준 문서로 가지고 오고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최종 당해년도 당월 조정 세액이랑 조정이 돼가지고 최종 차월 1월 환급 세액을 계산해 준다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천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단 연말정산 교육은 마무리고 하나 더 제가 신기한 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능 개선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운용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환경 설정 메뉴에 보면 요 대시보드라고 있습니다. 일정 세무 일정 환경 요게 이게 예스면 연말정산 대시보드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가 요거는 사용자분께 열어주면 안 되고 관리자분께 이제 보시는 메뉴인데 연말정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현황단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 중은 몇 명이고 관리자 마감 몇 명이고 이러한 데이터들 그리고 대시보드에서는 대략적인 요 일정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일정을 테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략적인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다. 이쁜 이미지. 뭐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올해 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번 7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일뒤부터 이제 간수학 쪽에 올라가는데 아무쪼록 저도 그렇고 담당자님들도 그렇고 연말정산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성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